안녕하세요. 은행 담당 최종욱입니다. 오늘은 은행 하반기 전망, 금리와 비은행 그리고 신금융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올해도 주가가 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미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점차 조금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고채 금리가 4.2%, 이제 오늘 기준으로 4.1%로 약간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15년 동안 최고점이었던 2022년 10월이랑 2023년 10월에 4.3%에 육박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앞으로 정부의 확장 재정 그리고 국내 성장률 전망 이런 거 감안하면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아마 모멘텀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 NIM도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연간 NIM은 1.99 정도로 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NIM이 처음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은행 금리 감흥 자산하고 부채의 구조를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NIM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대략 한 금리가 25bp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NIM은 평균 한 2.5bp 정도 올라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금리 감흥 자산이 부채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금리 감흥 갭이 양의 값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제 NIM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다만 이제 구조상으로는 6개월까지는 마진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다가 6개월부터 1년까지는 마진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지만 연간으로는 마진이 올라가서 은행 이자익도 좋아지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2.5bp 정도 25bp 상승할 때 마진도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별로 근데 구간별 금리 감은 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분기별 NIM 진폭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지금 KB, 신한, 우리하나, 기업, IM, BNK, JB 평균적으로 2.5bp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은행별로는 우리금융하고 하나금융이 3bp 이상 상승해서 상승폭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KB랑 신한은 1.6bp, 1.5bp 상승해서 상승폭은 좀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년 동안의 기준이고, KB랑 신한은 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2년, 3년을 보면 이제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진폭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분기 마진이 조금 더 크게 상승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이 이제 상반기까지는 조금 올라왔는데 하반기에는 약간 이제 플랫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유는 고액 주택담보대출 주택신용보증 출연료율 개편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주신보 출연료율이 과거에는 대출 유형에 따라서 이 비율이 정해졌는데 7월부터는 대출 금액에 따라 이제 차등이 됩니다. 대출 금액이 많을수록 출연료를 이제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걸 예전에는 이제 은행들이 차주한테 전가를 했다가 이제부터 전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은행 마진에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요게 대략 한 2에서 3bp 정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원래 지속적으로 좀 마진이 올라갈 걸로 봤는데 이 요인이 생기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플랫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난 이후에 향후에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에 관련된 규제가 강력하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담대 가상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담대 가상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마진은 하반기 숨고르기 이후에 내년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자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수수료이익도 올해 상당히 좋았고
하반기까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본시장이 워낙 주식시장 호조세를 보이면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 증권 수탁 수수료가 이제 급증을 했고요. 은행들도 옛날에는 이제 ELS를 신탁 계정으로 많이 팔았는데 요즘은 ETF를 이제 신탁 계정을 팔면서 신탁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금융 지준의 증권 자회사 증권 수탁 수수료도 1분기에 YOY로 대략 한 200% 정도 급증을 했고요. ETF 중심의 은행 신탁 수수료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 신탁 이익도 YOY로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1분기에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2분기 보시면 4월, 5월 달 그 주식시장 평균 거래 대금이 1분기 평균 수준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2분기에도 아마 수수료액이 1분기보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자 이외에 수수료액도 좋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핵심 이익을 이자 이익과 수수료액을 합한 거를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데 핵심 이익 개선 추세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그 핵심 이익은 좋아지는데 이제 건전성 우려가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경기 완격화가 좀 심화되고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의 건전성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중동 사태를 계기로 고유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 은행 건전성이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은행보다 NPL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NPL 커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NPL 대비 충당금 잔액의 비율이 지금 뭐 JB금융이나 BNK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100%를 이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1분기 보시면 연체가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고유가에 대한 다른 영향이 사실 1분기에 반영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3월부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일 텐데 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연체율이 좀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연체도 사실 순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1분기에 연체 순증이 좀 크긴 했지만 과거 한 4년을 보면 항상 1분기에는 연체가 좀 순증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성을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연말 결산기 연체 회수 노력 이후에 1분기는 연체율이 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계절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텐데 뭐 2분기, 3분기부터는 이제 고유가 영향이 은행 건전성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전성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체크는 필요한데 이게 뭐 충당금 쪽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일단 1분기 연체율이 조금 크게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NPL 순증 규모는 크지 않았고 요주 이하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룹 대손 충당금이 높지가 않았고 여기에 이제 은행은 조금씩 충당금이 늘어나지만 비은행 부분은 충당금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 그룹 기준으로 충당금이 낮아진 영향도 있었고요. 이제 이 비은행 같은 경우는 해외 그 부동산 관련된 대출에 대한 손실 그리고 국내도 부동산 PF 영향 같은 것들이 이미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비은행 대손 비용은 향후에도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은행 부분 감소하고 은행 부분도 이 담보나 보증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연체율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조금 낮고요. 그래서 올해 대손 비용률은 전년보다도 오히려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익은 좋아지는 반면에 대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익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또 약간 걱정됐던 요인들이 이제 은행 지주사들이 시트홈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금융이 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라서 대략 한 60bp 이상 시트홈 비율이 올라가면서 평균적으로 하락폭을 조금 낮게 가져간 영향은 있었지만 그 외 KB라든지 신한이라든지 하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에서 20bp 정도 시트홈 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지금 해외 장기 지분 투자
이익여금 이런 것들을 이제 RW 산출해서 제외되는 방향하고 그 손실 사건 운영 리스크 관련된 경우도 RWA 제외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마 2분기에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요인만으로 대략 한 20에서 25p 정도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분기 CET1 비율은 1분기 하락폭을 모두 만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 지수사들이 주주환원율 확대를 위해서 적정하게 가져가야 되는 CET1 비율은 대략 한 13.4에서 13.5 이상 정도일 텐데 아마 2분기, 3분기 정도에는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모멘텀이 약간 둔화된 이유는 주주환원율이 작년에 큰 폭으로 개선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에 30%대 후반 정도였던 총주주 환원율이 작년에는 이제 KB랑 신한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섰고 하나금융도 40%대 후반대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10%포인트 가량 이상 주주 환원율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늘어난 게 뭐 올해 내년에 그렇다고 60, 70 매년 10%포인트씩 늘 수 있느냐 사실 이제 그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율 상승 추세는 지속은 되겠지만 상승폭 자체는 이전보다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조금 일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주 환원율이 60% 이상으로 상향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ROE가 조금 개선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CET1 비율을 유지하면서 ROE를 개선시키려면 ROE를 크게 쓰지 않는 수수료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익이 늘어야 사실은 이제 CET1 비율을 유지하면서 ROE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수익 비중이 커지는 은행에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질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지금 이제 KB랑 신한이 전체 핵심이 이자 수수료 대비 수수료익 비중이 KB가 1분기 기준으로 대략 한 34%, 신한이 29%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수익 비중 커진 은행에 관심을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당 수준이 좀 낮아졌지만 자사주의 소각을 감안한 총주주 환원율 관점에서는 수익률 관점에서는 지금 은행주 배당 총주주 환원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비과세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배당 투자 매력도는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배당을 감안한 세전 기준으로 보면 은행들이 뭐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배당 수익률이 좀 올라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배당 투자 매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밸류업에 기반한 주주환원 확대감이 작년까지 은행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 뭐 올해도 주주환원율은 올라가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 개선폭은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둔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워낙 반도체나 원전, 이제 주도주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쏠리면서 은행주 소요 현상이 조금 발생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용금융 확대, 이게 사실은 은행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센티멘트에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은행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뭐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펀더멘털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진 괜찮고 수수료, 대손 비용 이런 거 감안하면 이익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주도 업종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YOY로 한 400% 이상 이익이 증가하는데 은행은 뭐 그래봤자 연간으로 6에서 7% 정도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익 가시성하고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향후 몇 년간 계속 안정적일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펀더멘털은 뭐 양호한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비은행 계열사 이익 기여도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된다면 생각보다 저희 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당장 이제 2분기, 1분기의 실적은 뭐 일부 은행은 잘 나왔고 일부 은행은 못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했던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2분기에는 모든 은행들의 실적이 아마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기 실적도 좋고 펀더멘털 괜찮고 주가 여전히 싸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칭하는 신금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빅테크 위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관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8월달, 9월달에는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용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뭐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워낙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비관론도 일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AI 에이전트 경제가 대중화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일정 부분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여행 가기 위해서 뭐를 뭐 찾고 싶으면 그걸 찾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찾아서 결제까지 가는 쪽으로 자동화가 되면서 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가 되면 송금이나 환전, 결제, 기존 금융사들의 전통 수수료 비즈니스가 좀 축소되는 영향은 있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컨소시엄은 이 발행에 따른 운용 수익, 수탁 수익, 유통지원금, 인프라 서비스 수익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역할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탑픽으로는 하나금융하고 KB금융 말씀드리는데요. 하나금융을 조금 더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업종 내 대표적인 환율 민감주 이기 때문에 그동안 환율이 올라올 때 조금 센티멘트가 안 좋았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1,520원에서 약간씩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업종 내 대표 환율 민감주인 하나금융이 관련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PBR도 0.7배로 대형 은행지 주사 내에서 수익성 대비 가장 쌉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 좋고 비은행 실적 개선 폭이 조금 적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의 걱정들이 있는데 2027년부터는 이제 비은행 실적도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두나무 지분 투자 인수하면서 주가가 약간 좀 출렁했는데 이게 뭐 디지털 자산 기반의 신금융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하나금융이 은행지주사, 대은행주사 내에서는 이 관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하나금융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반기 은행산업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